정의원 원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임플란트 이 시술 말씀하실 때 잇몸뼈 이식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제 치조골이 파괴되어 있는 경우 잇몸 뼈를 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데요. 그런 잇몸 뼈의 이식을 전에는 사람 몸에서 내 몸에서 직접 채취를 하여서 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골반 뼈라든가 아니면 턱뼈에서 이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후유증들이 생기는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멀쩡한 뼈를 갈아내게 되면 당연히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멸균되어 있는 소뼈나 아니면은 합성골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일반적인 임플란트 치료법 또 수술법 외에도 또 다른 임플란트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원장님? 사람의 구강의 특수한 구조물 때문에 특수한 술식을 동반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상악동 거상술입니다. 우리 몸은 위턱뼈에 빈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요. 코의 양옆에 존재하며 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상악동 밑에 위턱뼈의 공간이 높이가 충분하다면 무리 없이 임플란트 식립을 이룰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에는 위턱뼈 밑에 상악동 밑에 잇몸뼈의 양이 충분치 않아서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술식을 동반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상악동 거상술은 상악동 막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특수한 기구를 사용하여서 고리식을 시행하고 그렇게 되면 충분한 뼈의 높이가 형성이 되고 그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상악동 거상술은 크게 두 가지의 술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치조정 접근법으로 뼈의 높이가 4mm 또는 그 이상이 될 때, 하지만 고리식을 시행해야 될 때 시행하는 술식으로서 임플란트가 심어지는 방향을 따라서 뼈 이식을 시행하고 그런 다음에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측방 접근법이라고 뼈가 많이 없을 때 4mm 미만일 때 시행하는 술식인데 이것은 상악동 옆에서 뼈 이식을 시행하고 그 후에 임플란트를 심는 술식입니다. 치조정 접근법에 비해 측방 접근법이 좀 더 수루에 환자의 후유증이 크고 또 수술 시간도 길고 고통도 상당하기 때문에 치조정 접근법을 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 필요시에는 측방 접근법을 사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임플란트의 치료법이나 수술법도 상당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일종의 인공 치아를 이식하는 그런 어떤 수술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특히 무릎 같은 경우에 인공 관절 수술 또는 인공 연골 수술을 하실 때 인공 관절이나 연골들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수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연세가 드신 다음에 재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또 고민하시는 경우들도 제가 진료를 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요. 과연 이 임플란트 시술은 임플란트를 한번 매입하면 이 수명이 얼마나 될지 아니면 또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또 새로운 임플란트를 시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네, 통상적으로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임플란트의 10년 성공률은 95% 정도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바꿔 말하면 한 5% 정도는 실패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임플란트를 아무리 잘 심어놔도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실패하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치아는 오래 쓰는 치아가 있고 어떤 치아는 빨리 빼게 돼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연 치아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수명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썩거나 그러지 않겠죠. 하지만 임플란트 주위를 싸고 있는 잇몸이나 치조골은 파괴가 될 수 있는 내 몸의 일부라고 아셔야 됩니다. 치주 질환이 생겨서 치주염 때문에 치아를 빼게 되시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처럼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임플란트를 빼게 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주위가 항상 깨끗하게 유지가 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그러시고 또 하나의 임플란트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는데요. 치아를 바로 꽉 깨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치아에 비해서 어금니 치아에 비해서 임플란트가 낼 수 있는 힘은 한 80%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힘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과도한 힘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해지고 있으면 임플란트를 싸고 있는 치조골이 파괴되면서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를 꽉 무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제 치아를 꽉 무는 습관이 은근히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그시 꽉 물고 있으면서 음압을 주면서 쪽 빨게 되니까 이제 다음 사진과 같은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제 혀에 치아 자국이 나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뺨의 안쪽에 선이 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제 치아를 나도 모르게 그냥 꽉 깨물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좀 뻐근한 느낌이 있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치아를 꽉 물고 주무시는 습관의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습관 개선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들다 하시면 치과에 내원하셔서 이제 치아랑 치아를 맞물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턱관절 안정 장치, 스플린트라고 하는 그런 장치가 있으십니다. 그런 장치들의 고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플란트의 10년 동안 유지율이 95%가 넘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한번 그 이식 수술을 받으시면 오랫동안 튼튼한 치아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 전화 상담이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저희 어금니 쪽에 네, 그 위에 치아가 문제 있어서 뺐는데요. 네, 거기에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네, 거기가 뼈가 없어서 이식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네. 제가 이제 협심증이 조금 있거든요. 약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치과 원장님 두 분께서 자세하게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임일구 원장님 먼저 상담 좀 해주시죠. 네, 협심증을 가지고 계시면 아마 피가 멈추지 않는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계실 텐데요. 아마 맞으시죠? 예, 예. 치과 특히 임플란트 치료는 관열적 시술이라고 해서 피가 많이 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피가 안 멈추는 약을 드시고 계실 때는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피가 안 멈추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내과 쪽과 긴밀히 협진을 통해서 치료를 시행해야 되는데요. 협심증을 약을 복용하는 내과에 가셔서 약을 얼마나 끊어야 되는지 아니면 약 복용을 변경해야 되는지를 먼저 문의를 한 다음에 그 약 복용의 변경이나 약 중단이 이루어진 후에 임플란트를 심는다면 무리 없이 그리고 부작용 없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